좀 시대가 바로 좀 뒷시대이기도 하고 1960년대에 출품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한 3, 40년 뒤로 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굉장히 깨알같이 막 사고가 연속되는 그런 스타일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는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작품인데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문학책에 반드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뭐 교과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96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승을 부렸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가 오르냐 자본주의가 오르냐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그냥 자본가들 열심히 벌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나 대가를 따르게 줘야 한다 하는 입장과, 아니면 사회주의라고 해서 평등의 개념으로 일한 만큼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부족한 사람은 세금으로 좀 보태주고 이래갖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 같은 게 계속 있었던 시절이야. 그래서 그 대립이 계속 있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지, 그지? 우리 남한쪽은, 남측은 이 자본주의를 택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고 미군정을 지나가지고, 사회주의 이쪽 북한은 지금의 러시아 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를 재건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비등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조금 앞서갈 때도 있었어. 빨리 산업체들 같은 것들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건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됐고 이랬기 때문에 이 논쟁은 되게 활발했는데, 이런 논쟁 속에서 엘리트들은 여기도 택할 수 없고 저기도 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끊임없는 자기 갈등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종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 같은 걸 얘기할 테고, 그죠? 종기가 뭔지 알지? 노랗게 붓는 거, 그래갖고 터지는 거, 염증이 나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몸을 갈라버릴 수는 없대. 몸을 제거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 그 몸은 아무래도 나라겠지, 그지? 아무리 사회 문제가 몇 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명준이란 이 주인공이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으로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 조력은 돕다 조자고 힘력자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집이 급하다 그러면은 집을 알아봐주고, 집을 사는데 좀 도움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장 알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명준이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안 가고 싶대. 남한도 남쪽으로도 가고 싶지 않대. 설득자는, 아까 얘기했던 설득자지, 남한으로 오라고 하는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툭툭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면서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이런 제스처였지. 서양적 제스처. What? 이렇게 말했는데도 설득이 안 돼?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명준이를 설득하는 걸 실패했어요.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인 것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목이 걸려서 계속 또 그러면서 영화 한 장면처럼 막 그렇게 미친놈처럼 웃었대.
자조적인 웃음, 씁쓸한 웃음이지. 결국 이 나라 말을 쓰고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이 나라 사람이 남한도 북한도 택하지 못한 거야. 예를 들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딴 나라로 보내십시오. 이런 정치적 대립이 없는 어떤 후진국으로 보내십시오 이러고 있었어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한 사람이 마시는 거는 한 사발 물이면 족한 것이다. 그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의 바다를 다 통째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만큼 욕심을 부려봤자 소용이 없는 일. 준다는 것도 허황되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함도 철없는 일이었다. 바다와 한 잔의 물. 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막 얘기했던 이 나라에 오면 엄청난 행복이 주어지고 엄청난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어떤 사탕발림이었지.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다 말하자면 세모 표시 같은 그런 단어들이지. 어디서든 고통이라는 건 따랐고 어디서든 불행이라는 건 행복이라는 건 쉽게 오지 않았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다. 셈이라는 건 계산이고, 그죠? 그것을 똑똑하게 계산하는 것을 실패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다. 과학이라는 건 검증 가능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거대로 움직이면, 시킨 대로 움직이면 정확한 답이 나왔겠지. 하지만 마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허구적인 환상일 뿐이지, 그지? 거기 안에 속임수라는 게 있고, 그거에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겠지요.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믿었던 게 실수였던 것이다.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나에게 주었다.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오자 그들은 말하자면 그 이데올로기를 준비해서 정치적 권력가들, 정치가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자기들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현혹을 시켰어. 남으로 넘어오면, 북으로 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가 계속 속임수를 계속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어. 참 말하자면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었다. 왜? 이 사람들은 사상적인 말하자면 박쥐들이잖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가지고 나쁜 물을 이 사회에다가 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서 함부로 같이 사회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하면 안 돼. 위험 세력이라서 이들을 다 말하자면 보안법 같은 걸로 다 감옥에 가둬야 돼.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이는 저벅저벅 온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발달되고 사람들이 막 그 정치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 커다란 역사는 너무 느릿느릿하게 움직였대.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작업도 못 낸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는 앞에 중분을 읽어보면 되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너무 허황된 목표를 너무 일찍부터 세운다고 생각해봐.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와 같은 목표는 초딩적인 목표인 거지, 그치? 니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면 속박이 되면 어느 순간은 되게 지쳐버리겠지. 그거에 막 얽매여가지고 아씨 오늘도 헛살은 것 같아. 저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이 왔어. 오늘도 헛살은 것 같아. 이거 살아갈 만한 가치가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니까 사람이 지쳐버린 거야. 자기 자신의 꾀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당대의 사람이 풀어야 할 일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다. 뭐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종국에 말하자면 신체적 죽음이 아니면 정신적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꾸만 이런 이 허황된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면.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의 애인이었어요. 같이 말하자면 사회 변혁을 위해서 같이 움직였던 지식인이고, 이명준의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었다. 뭐야? 이젠 더 이상 여기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 따위는 이제 안 생겨요. 내 애인이 죽거나 갔으니까.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게 하고 물결 따서 나산다. 저 삼국, 저 중립국으로, 남도 북도 아닌.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이 없는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이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푹 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 캔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갑자기 시점이 변해버려요.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다고 해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병원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이라든지 그런 대수인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고를 것이다. 수의실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겠지. 나는 문간을 깨끗하게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 뭐야? 화이트 칼라고 지식인이지. 근데 예를 들면 병원 수의 같은 거 할 거래. 그럴 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쳐버렸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립국 예를 들면 저기 뭐 인도나 저기 무슨 어디 뭐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굉장히 사고방식이 많았지. 누구를 중심으로? 이명준을 중심으로 그랬으니까 답 2번을 골라줘야 될 것 같고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설득자는 나만을 선택했을 때 받게 될 국가의 물질적인 보상을 강조하면서 명준이를 꼬드기고 있다. 국가의 물질적인 보장이 아니라 그 설득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조력을 제공할 용의는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내려 올려다본다는 설득자의 설득에도 명준이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맞죠? 3번 중립국이라는 짧은 발언을 통해서 명준이의 결심이 단호함을 알 수 있다. 그죠? 4번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는 미군의 행위는 자신도 명준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몸짓인 것 같다. 맞죠? 5번 그의 웃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명준의 자조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3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문제 같은 거 조금 좋은데 자 못된 균 말하자면 여타의 사상 남에서의 북한 사상 북에서의 남한 사상 같은 걸 얘기하겠지.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난파꾼. 디귿은 난파꾼은 기억이 그 마술사들이 심어주는 환상의 허위를 파악한 사람들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고 4번 보기 박스 볼게요. 윗글을 감상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의 금기시되었던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던 점에서 분단 소설의 대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간 이념이 이분법적인 구조로 인해 한반도 분단뿐만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되거나 호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번 볼까요?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실천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어. 그러기에는 이명준이 너무 지쳐버렸지, 그지? 이명준은 여기에서도 실패, 저기에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 나라 한반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떠나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답은 2번에서 오류가 났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종목을 달리해가지고 우리 그거 국어 문법의 원리책 펼쳐봅시다. 수영이는 카피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는 이제 문법 요소를 같이 들어갈 건데 수능식에 맞춰가지고 깨알 같은 암기나 무슨 뭐 암기하세요 집에 가서 암기해오세요 표로 정리해오세요 테스트 볼 테니까 이런 건 안 해. 그런 거는 1학년 때도 이미 한 번 했고 중학교 때도 한 번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또 해. 언어 매치 할 때.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활용적인 측면만 그냥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진도를 쭉쭉 나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로.
자, 제일 첫 번째 단원 우리가 문법을 고민할 때 언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요. 언어를 한자 어휘를 근원적으로 풀이한다고 치면 언어는 어는 말, 어는 글이란 말이야. 말과 글이에요. 우리는 우리 고유의 말이 있고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사소통해. 그런데 식민지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말하는 주권을 뺏긴 적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한글을 다시 부흥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 쓰고 일본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겠지. 36년 동안이나 일본어 속에 살았는데 특히 지식인들은 다 일본어로 된 책을 읽고 일본어로 대화를 했는 것.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독하죠, 그죠? 이 일제 36년 청산해버리고 다시 한국말 다시 부흥시켰잖아, 그지? 뭐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 고유의 말이 있고 우리 고유의 글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어. 이런 와중에 사실은 문법이라는 요소는 거기에 대한 규준을 세워줌으로써 규칙을 세워줌으로써 그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일반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의미 전달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어주는 게 문법이다. 그렇다면 여기 박스의 대화를 보면서 선생님 저는 가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은 있는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 선생님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한단다. 언어와 사고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떨 때는 사고가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언어가 먼저인 것 같기도 해요. 언어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빠졌구나. 그럼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라고 했어요. 언어와 사고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지, 그지? 상호 보완적이에요. 생각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어가 규정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개념 정의. 너희들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어휘 같은 것들이 그만큼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지. 네이버랑 뒤져야 되겠지. 그러면서 정립되는 언어로서 풀이해주면서 내 사고가 풍부해지는 것도 있어. 한편 내가 생각한 말을 글이나 말로 옮겼을 때 야,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말이야, 내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말이야, 이거에서 되게 얻는 게 많았어, 그때 감동받았어, 아니면 되게 재미있었어 이러면서 친구한테 옮겨줄 때 내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내가 내 지식을 내 거로 소화하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와 사고는 나눌래 나눌 수가 없다. 예제 한번 볼까요? 실제로 무지개의 물리적 색깔은 무수한 색깔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데 언어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을 7개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5개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2개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야, 생각해봐봐.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했지만 무지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을 뿐이야, 그치? 수많은 색깔들의 연속이고 이 얘와 얘의 경계는 없어. 아주 매끈하게 흘러갈 뿐이야. 그런데 여기는 좀 빨간색이 강한 것 같아, 여기는 주황색이 강한 것 같아, 여기는 노란색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우리가 분리했을 뿐, 그리고 만나라 이렇게 분리했을 뿐.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빨간 계열, 초록 계열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파란 계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어떤 이 시각의 민감도에 따라서 가장 민감한 민족들은 7개로 나눴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2개, 붉은 계열, 녹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눈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언어가 사고해주는 영향, 사고방식이 언어해주는 영향은 굉장히 긴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언어와 사회. 언어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많은 사투리들, 그죠? 서울권 말이 다르고 경인권 말이 다르고 충청권 말이 다르고 영남권, 그 경상도권 말이 다르고 전라도권 말이 다르지. 이런 만큼 지역 방언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다르고, 그다음에 너희들 세대 다르고, 성별, 남자가 쓰는 말, 여자가 쓰는 말 다르고, 직업,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를 갖고 있느냐, 블루 칼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버릇이 달라지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말의 양상이 달라지곤 합니다. 언어와 문화.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다양한 문화가 반영돼 있고 언어를 통해서 그 문화가 보존되고 계승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주식으로 중요한 거는 밥이지, 그지? 그러니까 쌀, 모, 벼, 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모는 그 말하면 식물이고 벼는 걔가 쭉쭉 자라면 벼고 그 다음에 쌀은 그 나날갱이고 밥은 그걸 지었을 때 익혔을 때 쓰는 말이 다 다르지, 한 글자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김치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김치를 먹는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김치를 접하지.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무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부추김치도 있고 고수김치도 있고 먼김치도 있고 면김치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 만큼 김치가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의納豆같은 거 생각해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이納豆주식으로 먹니? 그냥 어떤 사람들이 건강 음식으로 먹을 뿐이지, 발효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納豆에 대한 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야. 기껏해야 무슨 밥에 비벼 먹는다, 간장을 조금 넣어서 이런 방식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에 비벼 먹고 뭐를 첨가해 먹고 우유를 첨가해 보기도 하고 마요네즈를 첨가해 보기도 하고 딸기잼을 첨가해 보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것마다 다른納豆의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 예를 들면 주식 중에 하나가納豆니까. 그런 만큼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는 그 언어를 이렇게 말하자면 주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언어의 특징. 선생님, 제가 오늘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책상을 자꾸 양탄자라고 부르는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랬구나. 그 소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좋은 지적이야.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가 없단다 라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자꾸만 이상한 삔또 나간 얘기를 해. 야, 저기 그 고무 좀 줘봐. 야, 저기 젓가락 좀 줘봐. 이러면은 예경이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싹 달라지겠지. 선생님 미쳤나?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야. 왜? 사회적인 약속을 어겨버렸지. 이건 분명히 볼펜이고 이건 말하자면 핸드폰일 거야. 이거를 말하자면 핸드폰을 가지고 무슨 쓰레기통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이거 무슨 문고리라고 얘기했다가 이러면은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 사회적으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줘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언어의 특징.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라고 쓰고 이라고 읽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얘와 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이런 말과 이런 글을 빌려오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지어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그 퀴즈처럼 그렇게 해갖고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도 돼, 그치? 이게 말이야, 저기 이파리는 빨갛고 줄기는 녹색이고 거기에 딸린 이파리는 초록색이고 그냥 있잖아, 예쁜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 꽃 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만큼 사실 얘와 얘의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얘와 얘를 빌려왔을 뿐이었던 거야, 1대1로. 그래서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화할 수 있는데 얘와 얘는 의미상의 상관관계는 없어. 왜냐하면 꽃을 얘를 보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고 영어권 사람들은 플라워라고 쓰기로 했고 그렇게 플라워라고 발음하기로 했고 이 말하자면 상관관계가 없어. 그지? 얘네들 같은 글자잖아요. 근데 발음하기 다를걸?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 얘는 화 이런 식으로 쓰고 얘네들과의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1대1로 대응하는데 그 맥락이라는 건 얘네가 왜 꽃이라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once upon a time 옛날 선조가 그냥 만들었을 뿐. 그죠? 얘네들과의 관계가 없어. 그게 내 맘대로 지었다라는 자의성의 개념이고 규칙성은 문법적인 요소예요. 내가 자꾸만 시제를 틀려.
나 내일 학교에 갔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나 어제 학교에 가겠다? 자꾸 이런 식의 시제를 써버리면 의사소통 안 돼. 약간 정신 나가는 것처럼 돼버려. 이런 개념이고 분절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정해버렸어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감, 가 얘네들은 다 분절 의문인데 딱 잘라서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다르지. 이거는 리버 개념이 있는 거죠. 졸졸졸 흐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감은 하늘에서 열매가 열리는 그 감인 것 같고 갓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끗 차이거든? 그런데도 의미가 분화되거든. 이런 의미 분화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있을 것 같고 창조성 우리에게는 자음 몇 개랑 모음 몇 개가 있는 민족인데 그런데 그 몇 개의 개수를 돌려가지고 새로운 수많은 말을 창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세대에 유행하는 거 어떤 단어가 있니? 어른들은 잘 안 쓰는 거. 뭐 괴랄하다라든지 뭐 뻔하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다고 찾아보자. 얘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만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연락 괴랄해. 우리 학교 시험지 연락 괴랄해. 그러면 자꾸만 쓰니까 엄마가 맹랑속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 세대는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잘 뭐야? 창조된 거지. 그러다 보면은 계층적으로 말하자면 세대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지. 이게 뭔가 의미하는 거라는 걸 니네가 알아. 하지만 예를 들면 엄마도 너희들이랑 대화해 주니까 대충 알지도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자꾸만 괴랄하다고 해봐. 야 근데 괴랄이 뭐냐? 이렇게 되어버리지. 이런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 생긴다는 거야. 발음이 생기고 단어가 생기고 이런 개념으로 묵자면 언어의 사회성이나 역사성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한 사회는 약속한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것이 널리 적용을 했을 때는 그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 대학교 갈 때 시절에 유행했던 창조된 말이 뻘쭘하다였어. 지금 뻘쭘하다는 무슨 말인지 딱 알지? 너희도 알잖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경이? 뻘쭘하다. 나 앞에 나가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좀 뻘쭘해. 그걸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뻘쭘하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네가 풀이해준다면 할아버지 그건 약간 부끄럽고 머쓱하다 그런 뜻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뭔가 좀 나서기 싫을 때 쓰는 말이에요. 부끄러울 때 이런 식으로 풀이해줄 거 아니야. 이런 단어들이 말하자면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사전에 등재되어 버렸단 말이야. 뻘쭘하다 같은 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유행부터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보편화됐어.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분명히 변화하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화라락 하고 바뀔 때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송민곡 봤을 때 님 괴암즉하지만 한지 어쩐지 여기서는 괴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고 괴다는 중세국어에서 있었다가 없어진 말이라고 했지. 괴다는 무슨 뜻이었어요? 사랑하다는 뜻이었지. 지금 괴다란 말 안 쓰지. 없어진 말이란 말이야. 소멸된 말. 사랑으로 다 대체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단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언어의 성질을 받고 그 언어가 어떻게 의미가 분화되어 가는가 가장 잘게 쪼갰을 때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게 바로 운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운을 정의 내리자면 운은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만 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게 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말이 있고 맛이 있고 멋이 있다고 칩시다. 또 이쪽 값으로 말이 있고 발이 있고 살이 있고 알이 있다고 칩시다. 너희들은 말, 발, 살, 알만 봐도 딱 무슨 단어인지 알아, 그치? 의미가 딱 와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예를 들면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을 거고요. 발은 여기
다리의 밑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커튼처럼 쳐놓는 거, 뭐 그것도 있고. 살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스킨, 뭐 이런 개념일 거고, 알은 구슬,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 너희들한테 딱 잡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다 얘네들은 구분돼요. 뜻이 달라요. 외국인한테 설명한다고 치면 너희들이 뭐 예를 들면 무슨 국제 동아리 같은 걸 했을 때 마찬가지로 종성자가 달라졌다. 그래도 딱 구분되죠. 맛? 그거는 맵다, 짜다, 달다, 뭐 쓰다 이런 말 같은데요. 막 입으로 느끼는 어떤 음식의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멋은요 약간 패션에 가까워요. 사람이 멋부렸다라고 하면은 뭔가 막 차려입었다 뭐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여러분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런 듯이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기준 세워가지고 확 하고 다른 음가가 비슷하지만 다른 막 음절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개념이라고 하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최대한 의미를 분화시켰을 때 거의 다 같지만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 예를 들어 여기도 최소 대립상이에요. 얘는 종성자가 바뀐 거고요. 얘는 초성자가 바뀐 개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을 거고 계속 반복해서 중학교 때부터 중1 때부터 보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봤을 거고. 자, 그런데 중학교 때 넘어서 고등학교 때는 분절음은 즉 자음과 모음의 구분. 결국엔 얘네들은 자음자였고, 예를 들면 말, 물 같은 단어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중성자가 바뀐 개념이지, 그치? 아에서 우로 이런 모음도 말하자면은 의문이 될 수 있지. 그럼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겠네. 그죠? 의문은 결국 자음과 모음이었다. 거기다 좀 더하면 비분절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비분절 의문은 분절 의문처럼 딱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말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서 두 가지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있었지. 하는 말하고 타고 다니는 말은 뭐가 다르냐면은 음의 길이가 달라. 말이 말을 하더라 뭐 같은 식으로 중학교 때 외우잖아. 앞에 말은 짧은 말은 이거는 짧은 말이야. 이건 홀스의 개념이고 이거는 말하는 거야. 얘는 길어. 의미가 달라져 버렸지. 이러니까 얘는 더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 장단. 예를 들어서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 얘를 올려 읽으면 너 뭐해? 밥 먹어? 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되지. 이거를 평단조로 읽잖아. 밥 먹어! 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예를 들면 밥 차려놨는데 딴짓하고 있고 말 안 들고 이러면 호통칠 때 하는 말이지. 명령이에요. 명령. 평단으로 읽으면 꺾어 내려 읽으면 그냥 말하자면 대답이래요. 너 뭐 하는데? 밥 먹어. 밥 먹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물음에 대한 대답 정도가 돼요. 평서. 그죠?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렸죠?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저, 높낮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의문으로서 의미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음, 자음의 자자는 무슨 자자야, 수영아? 스스로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거. 모음에 말하자면 대비되는 말이라고 치면 모음은 엄마 말이거든. 아들 자자야, 그죠? 자식 자자. 라고 하면은 얘는 독립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기대 있어요, 모음에. 그래서 말하자면 공기 중에 소리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기역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모음이 달렸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극도 아니야. 기역은 아예 소리 안 난다고 봐야 돼. 그 혼자의 음가로는 는는는는도 아니야. 그죠? 얘네들은 말하자면 방해를 받고 소리가 밖으로 도출될 수가 없어. 모음이 결합되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는 소리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쌍기역, 쌍디귿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하자면 공기 중에 방해를 받고 어느 순간에 탁
막혔다가 터져서 나오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 말하자면 구강부 이게 입 주둥아리부터 목구멍까지 해가지고 그걸 5단으로 나눠봤어. 그러면 입술에서 빵 하고 튀어나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입천장 소리가 있고 센 입천장 소리가 있고 뭐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고 목청 소리가 있더라. 라고 분류될 수 있지만 이거를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니네 이미 외웠겠고 두 번째 수능 국어 여러 개 모평 받지만 의문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기박수로 단서 다 줘요. 그래서 그네들을 어떻게 응용해갖고 새로운 단어로 창조해갖고 답을 내느냐가 문제지 얘네들을 깨알같이 외워봤자 소용이 별로 없더라 의문에서. 자 좋은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실 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음 책의 표지만 이걸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런 표가 있고 이런 위치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 노란 양말 하면서 배웠지. 가느다란 물병을 가느다란 물병 하면서 외웠잖아. 그런 것들로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확인 문제 볼까? 밑에 안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의문을 모두 고르세요. 국어의 히읗은 다른 의문과 만날 때 여러 가지 변동을 겪습니다. 가령 히읗이 비읍, 디귿, 기역, 지읒에 인접하면 두 자음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 만나면 어떻게 돼? 거센 소리가 되는 거야. 히읗, 디귿, 피읍, 치읒. 의미 이해되시죠?